서울 변두리, 낡은 기와 지붕이 인상적인 국악학당이 자리했습니다. 붉은 페인트가 벗겨진 대문 위에는 무형문화재 최진섭 소리 학당이라는 간판이 비스듬히 걸려 있었죠. 74세의 최진섭 노인은 한때 전국을 누비며 이름을 날렸던 소리꾼이었지만 지금은 도시의 발전과 함께 점점 잊혀져가는 존재였습니다. 학당 안쪽 마당에서는 몇몇 초등학생들이 장구를 두드리며 장단을 맞추고 있었어요. 예전에는 30명이 넘는 제자들로 북적였던 곳이지만 이제는 겨우 5명 남짓의 아이들만이 방과 후에 이곳을 찾았죠. 최 노인은 지친 목소리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도 그 눈빛만은 여전히 열정으로 가득했습니다. 마당 한켠 느티나무 아래 앉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던 14살 수연은 학교 친구들과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며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수연은 학교가 끝나면 어쩔 수 없이 이곳에 와야 했지만 사실 국악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할아버지의 국악은 촌스럽고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수연은 친구들에게 자신이 있는 곳을 말하지 않았어요. 그저 집에 있다고만 했습니다. 친구들이 국악학당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놀림거리가 될까 두려웠기 때문이죠.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흐린 하늘이 마음처럼 무거웠어요. 그때였습니다. 학당 안에서 들려오는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수연의 귀를 사로잡았죠. 다른 날과 달리 오늘은 어딘가 특별했습니다. 최 노인은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홀로 남아 심청가의 한 대목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은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이었습니다. 수연은 무심코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죠.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마치 오래된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깊고 단단했습니다. 때로는 매서운 파도처럼 거칠게, 때로는 어린아이의 흐느낌처럼 애처롭게 변화했어요. 수연은 자신도 모르게 학당 문 앞으로 다가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할아버지의 소리가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어요. 수연은 그제야 자신이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급히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최 노인은 손녀의 존재를 알아차렸죠. 최 노인은 수연을 불러 들어오라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이던 수연이었지만 할아버지의 따뜻한 미소에 이끌려 조심스레 학당 안으로 들어갔어요. 오래된 나무 마루는 수연의 발걸음에 옅게 삐걱거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수연에게 국악을 배워보지 않겠냐고 물었죠. 수연은 처음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가 다시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묘한 매력에 이끌려 가만히 듣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수연은 처음으로 할아버지의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심청이 눈먼 아버지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이야기가 어쩐지 수연의 마음을 울렸죠. 그날 이후로 수연은 몰래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학교가 끝난 후 다른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할아버지에게 몇 가지 소리를 배웠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소리의 매력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자신의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수연의 목소리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습니다. 할아버지는 손녀의 재능에 놀라워했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수연의 목소리에는 특유의 감성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소리를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운 떨림이 있었죠. 그러나 수연에게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우는 국악을 극도로 싫어했어요. 할아버지인 최 노인이 평생 국악에 매달려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는 원망이 깊었기 때문이었죠. 수연은 자신이 판소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집에서는 철저히 숨겼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그리고 정말 이 길을 계속 가야 할지
고민이 깊어갔어요. 어느 날 수연은 할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판소리를 배우는 것이 자신의 운명인지 말이죠.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소리는 강요할 수 없는 것이며 진정으로 마음이 움직일 때만 시작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수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들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수연의 집은 국악학당에서 그리 멀지 않은 낡은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오래된 붉은 벽돌 건물 2층에 자리한 이 집에서 수연은 아버지 상우와 할아버지 최노인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48살의 상우는 건설 현장 관리자로 일하며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항상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딸 수연에게만은 따뜻한 미소를 보여주려 노력했죠.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가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상우는 피곤한 기색으로 밥을 먹으며 간간히 뉴스의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최노인은 조용히 식사를 하고 있었고 수연은 가끔씩 할아버지를 흘끔거리며 오늘 배운 소리 대목을 마음속으로 되새기고 있었죠. 갑자기 뉴스에서 국악경연대회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전국 청소년 국악경연대회가 다음 달에 개최된다는 소식이었어요. 수연은 귀가 쫑긋해졌고 최노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러나 상우는 신경질적으로 채널을 돌렸죠. 최노인이 상우에게 왜 채널을 바꾸냐고 물었습니다. 상우는 대답 대신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그의 표정에는 오랜 세월 쌓인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수연은 불편한 공기를 느끼며 고개를 숙였죠. 상우는 국악 같은 것 보기 싫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뭐가 달라지냐며 날카롭게 물었어요. 최노인은 말없이 밥을 먹었지만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수연은 알아챘습니다. 이런 긴장된 식사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죠. 식사가 끝나고 수연은 설거지를 하며 거실에서 나누는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상우는 할아버지에게 예전 일을 꺼내며 원망했어요. 어린 시절 가족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최노인은 오로지 소리에만 매달렸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먹을 것도 제대로 없던 시절 아버지는 판소리 공연을 위해 집을 비우기 일쑤였다고 상우는 말했죠. 최노인은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꿈을 쫓다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인생이었다고 소리가 없었다면 살아갈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우는 그런 말이 변명에 불과하다며 대화를 끊어버렸죠. 수연은 그날 밤 베개에 얼굴을 묻고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소리에 자신도 모르게 빠져들고 있는 자신과 그것을 극도로 혐오하는 아버지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수연의 마음 한켠에서는 이미 소리의 매력이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학교를 마치고 돌아온 수연은 평소처럼 국악학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몰래 할아버지에게 소리를 배울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학당에 도착한 수연은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습니다. 평소보다 적은 학생들, 그리고 할아버지의 어두운 표정이 눈에 띄었죠. 최노인은 수연에게 몇몇 학생들의 부모가 아이들을 더 이상 보내지 않겠다고 연락이 왔다고 말했습니다. 이유인즉슨 국악보다는 피아노나 영어 학원이 아이들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거였어요. 최노인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이 찾아왔다는 사실에 그는 작게 미소 지었죠. 그날 수연은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소리를 배웠습니다. 심청가 중 한 대목을 반복해서 연습했어요.
할아버지는 수연의 목소리에 깊은 감정이 실려 있다며 칭찬했습니다. 수연의 가슴은 뿌듯함으로 부풀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은 갑자기 아버지와 마주쳤습니다. 상우는 퇴근길에 우연히 이곳을 지나가던 참이었어요. 그는 국악학당에서 나오는 수연을 보고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수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죠. 상우는 수연의 팔을 잡아 끌며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수연에게 왜 국악학당에 있었냐고 따져 물었어요. 사실을 숨길 수 없게 된 수연은 할아버지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있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상우의 표정이 일그러졌죠. 상우는 수연에게 더 이상 국악학당에 가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미래가 있겠냐며 공부에 전념하라고 했어요. 수연은 판소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중요해졌는지 설명하려 했지만 상우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라고, 할아버지처럼 평생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면 현실적인 꿈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죠.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방으로 들어간 수연은 베개에 얼굴을 묻고 흐느꼈습니다. 할아버지의 소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깊은 울림을 주는지, 그리고 자신도 그런 소리를 내고 싶다는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아버지는 알지 못했죠. 그날 밤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아버지 몰래 계속해서 판소리를 배우기로 했어요. 학교가 끝난 후 친구들과 공부한다는 핑계로 시간을 내어 할아버지에게 배울 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연의 마음속에는 이제 소리에 대한 열정이 자리 잡았죠. 그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었습니다. 수연은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 아래에서 그녀는 조용히 소리를 연습했어요. 할아버지와 자신 같은 꿈을 꾸는 두 사람의 마음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언젠가는 아버지도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지 수연은 간절히 바랐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오후, 국악학당은 평소보다 더 적막했습니다. 이제는 수연을 포함해 단 3명의 학생만이 남아 있었어요. 최 노인은 창가에 앉아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학당 운영비는 점점 늘어가는데 수입은 줄어드는 상황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죠. 수연은 방과 후 공부방에 간다는 핑계로 계속해서 할아버지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실력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게 목을 눌러 소리를 내던 것이 이제는 감정을 실어 진정한 소리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최 노인은 손녀의 재능에 가슴 뿌듯했죠. 그날은 학당의 월세 납부일이었습니다. 최 노인은 오래된 서랍에서 통장을 꺼내 잔액을 확인했어요. 턱없이 부족한 금액에 그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수연은 할아버지의 무거운 표정을 눈치채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최 노인은 수연에게 학당이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몇 개월 안에 문을 닫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수연은 할아버지의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할아버지의 평생 꿈이자 열정이 담긴 공간이었죠. 최 노인은 마지막으로 한 번의 큰 공연을 열어 학당의 위기를 알리고 후원을 모집하자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지역 문화센터와 연계해 전통의 소리, 미래의 울림이라는 제목의 공연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수연은 할아버지를 돕기 위해 학교 친구들에게도 공연 소식을 알리고 포스터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기대보다 차가웠죠. 친구들은 수연이 국악에 관심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워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국악이 너무 지루하고 촌스럽다며 비웃었어요. 수연은 상처를 받았지만
그들에게 판소리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려 노력했습니다. 판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수백 년의 역사와 감정이 담긴 예술이라고 말했죠. 한편 집에서는 상우가 수연의 행동을 의심스럽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딸이 공부방에서 늦게 돌아오는 날이 많아졌고 가끔은 목이 쉰 듯한 목소리로 말하는 것을 눈치챘어요. 그는 수연이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고 직감했지만 아직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공연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최 노인은 자신의 오랜 제자들에게도 연락해 함께 무대에 서자고 제안했어요. 몇몇은 흔쾌히 수락했지만 많은 이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그럼에도 최 노인은 포기하지 않았죠. 수연도 공연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반대했지만 수연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허락했어요. 심청가 중 한 대목을 함께 부르기로 했습니다. 수연은 방과 후와 주말에 틈틈이 연습했죠. 목이 아파도 지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연 날짜가 다가올수록 최 노인의 얼굴에는 걱정이 깊어갔습니다. 예매된 티켓은 절반도 채 팔리지 않았고 후원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는 매일 밤 학당에 남아 홀로 장구를 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연 이 공연이 학당을 살릴 수 있을지, 자신의 평생 꿈이 이렇게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이 괄을 덮쳤죠. 어느 날 저녁 수연은 학당에서 늦게까지 연습하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 앉아 있는 아버지와 마주쳤어요. 상우는 딸에게 어디서 이렇게 늦게 오냐고 물었습니다. 수연은 공부방에 있었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눈빛은 의심으로 가득했죠. 상우는 직접 공부방에 전화를 걸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이 오늘 공부방에 간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냈다고 했어요. 수연은 할 말을 잃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죠. 결국 수연은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할아버지에게 판소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공연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까지요. 상우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그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며 수연에게 왜 그런 짓을 했느냐고 따져 물었죠. 수연은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판소리가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할아버지의 학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설명했어요. 또한 국악학당이 재정적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도 말했습니다. 상우는 딸의 말을 듣고도 표정 변화가 없었죠. 상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뭐가 달라지느냐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냐고 물었어요. 현실을 직시하라고. 국악 같은 것은 취미로나 할 일이지 진지하게 추구할 가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상처를 받았죠.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아버지의 말이 현실적으로는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판소리를 한다고 해서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고 실제로 국악으로 성공한 사람을 주변에서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수연의 마음속에서는 소리에 대한 열정이 식지 않았죠. 다음 날 수연은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연 준비를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자신의 취미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꿈과 학당을 지키기 위한 일이었어요. 수연은 학교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공연을 홍보했고 심지어 선생님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공연 일주일 전 최 노인은 수연과 함께 마지막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힘이 없었지만 여전히 깊은 감동을 전해주었어요. 수연은 할아버지의 소리에 맞춰 자신의 목소리를 조율해 나갔습니다. 두 사람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노래가 아닌 영혼의 대화처럼 느껴졌죠. 연습을 마친 후
최 노인은 수연에게 판소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일인지 물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하고 전통은 점점 잊혀져 가는데 이렇게 옛소리를 지켜나가는 것이 과연 가치 있는 일인지 되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비록 세상이 변해도 우리의 소리와 이야기는 영원히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최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손녀의 말에 깊은 위로를 받았어요. 평생을 바친 소리가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에, 그리고 자신의 뒤를 이어 소리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가 있다는 사실에 그는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공연을 사흘 앞둔 오후 국악학당은 마지막 점검으로 분주했습니다. 최 노인은 오랜만에 활기찬 모습으로 무대 배치와 음향시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수연은 학교를 마치자마자 곧장 학당으로 달려와 할아버지를 도왔습니다. 두 사람은 지역 문화센터에서 빌린 소품들을 정리하고 공연 의상을 다림질했죠.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최 노인은 수연에게 이제 집에 가라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할 일이 많으니 일찍 쉬라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조금만 더 연습하고 싶다며 할아버지에게 심청가의 한 대목을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최 노인은 손녀의 열정에 흐뭇한 미소를 지었죠. 최 노인은 장구를 무릎에 올리고 장단을 맞추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가락이 장구 가죽을 두드리자 학당 안에 힘찬 울림이 퍼졌어요. 그리고는 입을 열어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낮고 깊은 음색으로 시작했다가 점점 감정이 고조되며 소리의 높낮이가 변화했죠. 수연은 할아버지의 소리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 소리 속에는 기쁨과 슬픔, 그리고 평생을 판소리와 함께한 사람의 깊은 내공이 담겨 있었어요. 수연은 자신도 언젠가 이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최 노인의 소리가 갑자기 끊어졌어요. 그는 심한 기침을 하기 시작했고 이내 장구를 떨어뜨렸습니다. 수연은 놀라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죠. 최 노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수연은 당황했지만 빠르게 대처했습니다. 곧바로 응급실에 전화를 걸었고 아버지에게도 상황을 알렸어요.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수연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괜찮을 거라고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최 노인은 고통 속에서도 손녀를 안심시키려 희미한 미소를 지었죠.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은 최 노인을 집중 치료실로 옮겼습니다. 상우도 직장에서 급히 달려와 병원에 도착했어요. 그는 수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수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상우의 얼굴에는 걱정과 함께 복잡한 감정이 스쳤죠. 의사가 치료실에서 나와 두 사람에게 최 노인의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발작이었다고 했어요. 의사는 최 노인의 나이를 고려할 때 앞으로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감정적으로 격해지는 활동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죠. 수연은 의사의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틀 후면 공연인데 할아버지는 무대에 설 수 없게 된 것이었어요. 상우는 이제 공연은 취소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간호사의 안내로 최 노인이 있는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있었고 여러 의료 장비들이 그의 몸에 연결되어 있었어요. 평소 당당하고 강인하던 할아버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노쇠하고 약해진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참으며 할아버지 곁으로 다가갔죠. 최 노인은 눈을 뜨고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미안함과 슬픔으로 가득했어요. 최 노인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고, 공연도 학당도 모두 포기하자고 말이죠. 수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최 노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자신이 평생 매달려온 소리가 결국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헛된 열정이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세상은 변했고 사람들은 더 이상 판소리에 관심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아팠죠. 상우는 병실 한편에서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국악에 대한 집착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지금 병상에 누운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현실적인 판단을 내렸죠. 이제 국악학당은 정리하고 아버지는 편히 쉬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수연은 병실을 나와 복도에서 홀로 생각에 잠겼습니다. 할아버지의 좌절한 모습, 아버지의 냉정한 판단, 그리고 자신의 마음 사이에서 갈등했어요. 판소리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것은 이미 수연의 삶에서 중요한 부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들을 생각하면 더욱 그러했죠. 복도 끝 의자에 앉아있던 수연은 문득 결심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무대에 설 수 없다면 자신이 대신 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비록 실력은 부족하지만 할아버지의 소리를 이어가는 것, 그리고 국악학당을 살리기 위해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수연은 결심을 굳히고 다시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수연은 두 사람 앞에 서서 자신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 대신 무대에 서겠다고,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할아버지가 가르쳐 준 대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죠. 최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걱정과 함께 작은 희망의 빛이 스쳤어요. 하지만 곧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아직 그런 큰 무대에 설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더구나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판소리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은 너무 이르다고 말했죠. 상우는 즉각 반대했습니다. 학업도 중요한 시기에 그런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는 이미 국악학당은 문을 닫을 운명이라고,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말에 반박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굳은 결심을 보여주고 있었죠. 병실을 나온 후 수연은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문화센터의 작은 공연장은 조용했고 무대는 어둠 속에 잠겨 있었어요. 수연은 무대 위로 올라가 텅 빈 객석을 향해 섰습니다. 이곳에서 할아버지가 그토록 기다려온 공연이 열릴 예정이었죠.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쉬고 소리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점점 자신감을 찾아갔어요. 할아버지에게 배운 심청가의 대목들이 하나둘 떠올랐고 그녀는 감정을 실어 소리를 뽑아냈습니다. 텅 빈 공연장에 수연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순간 수연은 결심했습니다. 자신이 할아버지 대신 무대에 서서 소리를 이어가겠다고 말입니다. 다음 날 수연은 공연 관계자들을 만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난색을 표했지만 수연의 진지한 태도와 열정에 감동한 그들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공연은 예정대로 진행되지만 최 노인 대신 그의 손녀가 무대에 선다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수연은 학교가 끝난 후 바로 병원으로 갔습니다. 할아버지에게 자신의 결정을 알렸어요. 최 노인은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손녀의 단호한 의지를 보고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그는 병상에서도 수연에게 마지막 조언을 해주었죠. 소리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진심을 다해 부르면 그 마음이 관객에게 닿는다고 말했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수연의 결정에 반대했습니다. 그는 수연에게 시간 낭비라고 그걸로 뭘 얻을 수 있냐고 물었어요. 하지만 수연은 더 이상 아버지의 말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취미가 아니라 할아버지의 평생 꿈을 이어가는 일이자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했죠. 공연 당일 아침 수연은 일찍 눈을 떴습니다. 밤새 긴장감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으로 비치는 햇살이 오늘이 특별한 날임을 알려주는 듯했죠. 수연은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모습을 살폈습니다. 오늘 그녀는 모든 것을 걸고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 식탁에는 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상우는 신문을 읽는 척하며 수연을 힐끗거렸죠. 그는 여전히 딸의 결정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밥을 먹으며 오늘 공연에 대해 생각했어요. 긴장되는 마음을 억누르며 마음속으로 소리 대목을 되새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수연이 일어서자 상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 공연에 갈 수 없다고 갑자기 중요한 회의가 잡혔다고 했어요. 하지만 수연은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것이 핑계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상우는 끝까지 딸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었죠.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할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공연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최 노인은 전화 너머로 손녀에게 걱정하지 말고 마음을 편히 가지라고 격려했죠. 오후가 되자 수연은 공연장으로 향했습니다. 문화센터 공연장은 생각보다 많은 관객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지역 신문과 방송국에서도 취재를 나왔고 학당 제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수연이 홍보한 덕분에 학교 선생님 몇 분과 친구들도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분장실에서 수연은 공연 의상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특별히 마련해둔 소복이었어요. 거울 앞에 선 수연의 모습은 낯설면서도 어딘가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마음을 가다듬었죠. 공연 시작 전 관계자가 수연에게 다가와 할아버지 대신 무대에 서는 것에 부담감은 없는지 물었습니다. 수연은 조금 걱정되지만 할아버지의 가르침을 믿는다고 대답했어요. 그녀의 눈빛에는 두려움보다 결연한 의지가 더 강하게 빛났습니다. 무대 뒤에서 대기하는 동안 수연은 할아버지가 전수해준 소리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판소리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이야기와 감정을 전하는 것이라고 하셨죠. 수연은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 할아버지의 평생 소리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무대에 오르기 전 수연은 관객석을 힐끗 살폈습니다. 낯선 얼굴들 사이에서 아버지를 찾았지만 역시나 보이지 않았어요. 가슴 한켠이 아렸지만 그녀는 그 감정마저 소리에 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셨죠. 진정한 소리꾼은 자신의 모든 감정을 소리에 담아낸다고 말입니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수연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객석의 조명이 어두워지고 무대 조명만이 환하게 그녀를 비추었어요. 공연장은 잠시 정적에 빠졌고 수연은 그 순간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했지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처음 소리를 뽑아냈죠. 처음에는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첫 음이 흔들리자 객석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들렸어요. 수연은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속으로 할아버지의 모습을 그리며 다시 집중했습니다. 두 번째 소리부터는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죠. 심청가의 한 대목,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감정을 실어 소리를 키워갔어요. 소리에 몰입할수록 수연은 주변의 시선을 잊고 오직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수연의 소리가 무대를 채우자 객석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의구심 어린 표정들이 점차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었어요. 어린 소녀가 내는 소리치고는 놀라운 깊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죠. 물론 기교나 기술은 부족했지만 그 진심이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공연 중반 수연은 문득 객석 끝쪽에서 익숙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였어요. 최 노인은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손녀의 공연을 보기 위해 병원을 잠시 나온 것이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지만 그녀는 소리를 멈추지 않았죠. 무대 위 수연의 소리는 점점 힘을 얻어갔습니다. 할아버지를 발견한 순간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깊은 감정이 실렸어요. 더 이상 떨림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오직 소리와 이야기만이 공연장을 가득 채웠죠. 수연은 심청가의 대목을 이어가며 점점 소리의 본질에 다가갔습니다. 할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수연은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담았어요. 아버지의 외면에 대한 서운함, 할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사랑, 그리고 국악학당의 미래에 대한 간절함까지 그 모든 감정이 소리에 실려 객석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관객들은 이제 완전히 그녀의 소리에 집중하고 있었죠. 한 500년 살고 죽는 것이 사람이지만 죽고 사는 것이 한이로다. 수연의 목소리가 심청가의 유명한 대목을 부르자 객석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어요. 어린 소녀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라고는 믿기 어려운 깊이와 슬픔이 담겨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휠체어에 앉은 최 노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죠. 자신이 평생 추구해온 소리의 정신이 손녀를 통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공연장 맨 뒷자리 어둠 속에 숨어 서 있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상우였어요. 그는 결국 딸의 공연을 보러 왔지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싶지 않아 뒤편에 숨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지만 점점 수연의 소리에 집중하게 되었죠. 그의 표정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수연의 소리가 클라이맥스에 이르렀습니다. 심청이 인당수에 몸을 던지는 장면이었어요. 수연은 온 몸과 마음을 다해 그 순간의 슬픔과 결연함을 표현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때로는 파도처럼 거세게, 때로는 속삭임처럼 부드럽게 변화했죠. 관객들은 그 소리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공연장 한쪽에서 최 노인은 손녀의 공연을 지켜보며 감격에 젖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했지만 이제는 그 걱정이 자랑스러움으로 바뀌었어요. 수연은 비록 기술적으로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소리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이었죠. 최 노인은 손녀가 자신의 소리를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수연의 공연이 끝나자 객석에서는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의례적인 박수였지만 점점 열기를 더해 마침내 기립박수로 이어졌어요. 사람들은 14살 소녀의 용기와 진심 어린 소리에 감동받은 것이었습니다. 수연은 무대 위에서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죠. 무대에서 내려온 수연은 바로 할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최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손녀를 꼭 끌어안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서로의 마음이 소리를 통해 이미 통했기 때문이죠. 수연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렸고 최 노인의 주름진 얼굴에도 행복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공연장 뒤편에 서 있던 상우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딸이 무대에서 보여준 모습,
그리고 지금 할아버지와 나누는 깊은 교감이 그의 마음을 흔들었어요. 어린 시절, 그도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며 자랐던 기억이 희미하게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소리 속에는 아버지의 삶과 열정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공연이 모두 끝나고 관객들이 하나둘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수연과 최노인은 여전히 무대 근처에 남아 축하를 받고 있었어요. 지역 신문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했고 문화센터 관계자들도 앞으로의 공연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위기에 처했던 국악학당에 새로운 희망의 불씨가 켜진 순간이었죠. 그때 수연은 객석 뒤편에 서 있는 아버지를 발견했습니다. 상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딸에게 다가왔어요. 그의 표정은 복잡했지만 눈빛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의 소리를 제대로 들었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느꼈기 때문이었죠. 상우는 수연 앞에 서서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직접적인 칭찬이나 인정의 말은 없었지만 그 작은 제스처만으로도 수연은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죠. 최노인도 아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상우를 바라보았어요. 오랜 세월 쌓인 오해와 갈등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오늘 이 순간은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수연의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다리를 놓은 것이죠. 공연장을 나와 세 사람은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상우는 조용히 말했어요. 오늘 공연이 생각보다 좋았다고, 수연의 소리에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다고 말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인정은 아니었지만 아버지로서는 큰 양보였죠. 수연은 아버지의 말에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오늘 있었던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무대 위에서 느꼈던 떨림, 할아버지가 지켜보는 가운데 부른 소리, 그리고 아버지의 변화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요. 자신이 할아버지의 소리를 진정으로 잊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공연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국악학당에는 조금씩 변화의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지역 신문에 실린 기사 덕분에 학당을 찾는 사람들이 늘었고 새로운 학생 몇 명이 등록하기도 했습니다. 최노인은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아직 무리는 할 수 없는 상태였죠. 그래서 수연이 할아버지를 도와 간단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 세 식구는 오랜만에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밥을 먹고 있었어요. 상우는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신경질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끔 최노인과 수연의 대화에 귀를 기울이기도 했죠. 특히 국악학당 이야기가 나올 때면 더욱 그러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상우는 조용히 수연을 불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상우는 무언가 말하려다 망설이는 듯했고 수연은 아버지의 표정을 살피며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상우가 입을 열었죠. 공연장에서 수연의 소리를 들으며 옛 기억이 떠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어릴 적 그도 아버지의 소리를 들으며 자랐고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기억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가난과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수연은 아버지의 솔직한 고백에 놀랐고 동시에 감동받았죠. 상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아직도 국악이 현실적으로 유망한 진로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연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반대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단 학업도 소홀히 하지 말라는 조건을 붙였습니다. 수연은 기쁨에 찬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다음 날 수연이 학교에서 돌아오자 할아버지가 반가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정기적인 국악 공연 기회를 제안했다는 것이었어요. 한 달에 한 번 작은 규모지만 국악 학당의 학생들과 최노인이 함께하는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연은 그 소식에 기뻐 펄쩍 뛰었죠. 학당에도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새로운 학생들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고 수연의 또래 친구들도 몇 명 찾아왔어요.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왔지만 판소리의 매력에 빠져 계속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최노인은 오랜만에 활력을 되찾았고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았지만 열정만큼은 여전했죠. 수연은 학교 방송부에 판소리를 소개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반대 의견도 많았지만 공연 영상을 본 선생님들의 지지로 결국 승인되었어요. 수연은 직접 대본을 쓰고 간단한 판소리 대목을 선정해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의 반응은 의외로 좋았죠. 어느 날 저녁 수연이 방에서 소리 연습을 하고 있을 때 문 밖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상우는 딸의 연습을 몰래 듣고 있었어요. 수연이 부르는 심청가의 한 대목에 그는 완전히 빠져든 듯 했습니다. 어린 시절 들었던 아버지의 소리와 지금 딸의 소리가 그의 마음속에서 겹쳐지는 순간이었죠. 수연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잠시 연습을 멈췄습니다. 상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수연에게 다가와 앉았어요. 그리고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고, 할아버지의 소리를 많이 닮아가고 있다고 말이죠. 그 한마디는 수연에게 큰 격려가 되었습니다. 상우는 그날 처음으로 최노인에게 먼저 다가갔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와 마주 앉아 진지한 대화를 나눴어요. 과거의 일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 번에 해결될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대화의 시작은 의미가 있었죠. 최노인은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꿈만 쫓다가 가족에게 소홀했던 것을 인정했어요. 하지만 그것이 소리에 대한 사랑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상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그도 이제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에게는 각자의 소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를 찾아가는 여정이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다는 것을요. 다음 주 문화센터 공연을 앞두고 수연은 할아버지와 함께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 둘이서 함께 부르는 심청가의 한 대목이었어요. 최노인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수연과의 호흡은 완벽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공연이 아닌 세대를 넘어선 소통이었죠. 상우는 그 연습 과정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더 이상 반감이나 거부감이 없었어요. 대신 어떤 이해와 존중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와 딸이 나누는 깊은 교감,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진심을 이제는 느낄 수 있었죠. 문화센터 공연 날 상우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공연장을 찾았습니다. 그는 앞자리에 앉아 최노인과 수연의 무대를 기다렸어요. 수연은 객석에 앉은 아버지를 발견하고 기쁨에 찬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그녀의 소리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외로움이 없었죠. 대신 기쁨과 희망, 그리고 가족의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국악학당은 몇 개월 사이에 놀라운 변화를 겪었습니다. 한때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던 공간이 이제는 활기를 되찾았어요. 새로운 학생들이 꾸준히 찾아왔고 지역 문화센터와 연계한 정기 공연도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최노인은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지만 학당의 변화를 보며 매일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었죠. 수연은 학교에서도 작은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녀가 제안한 국악 동아리가
공식적으로 인정받아 활동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 5명의 친구들만 모였지만 수연의 열정적인 가르침에 점점 관심을 보이는 학생들이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판소리뿐만 아니라 장구, 가야금 등 다양한 국악기에 관심을 보였죠. 학당의 변화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소셜 미디어였습니다. 수연의 제안으로 국악학당은 온라인 채널을 개설했어요. 할아버지의 소리와 학당의 일상을 짧은 영상으로 담아 올렸고 예상 외로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에 관심 있는 젊은 층의 호응이 컸죠. 최노인은 처음에는 이런 변화를 낯설어했지만 점차 새로운 방식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상우는 여전히 국악에 완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가끔은 학당의 일을 돕기도 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수리를 직접 맡아서 하고 공연이 있을 때는 차량 운행을 도왔죠. 그의 작은 변화는 수연과 최노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연이 학당에서 돌아오자 상우가 그녀를 불렀습니다. 둘은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우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직도 국악이 현실적으로 유망한 직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수연이 정말로 그 길을 가고 싶다면 내 길을 가라고 말이죠. 수연은 아버지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상우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대신 학업도 소홀히 하지 말고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라고 했어요. 세상은 넓고 선택할 수 있는 길도 많다고 판소리가 좋다면 그것을 계속하되 다른 것도 배우고 경험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의 말을 새겨들었죠. 그날 밤 최노인은 마당에서 혼자 소리 연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의사의 권고로 큰 소리는 낼 수 없었지만 작은 목소리로도 그의 소리는 깊은 울림이 있었어요. 수연이 할아버지 곁에 다가가 함께 소리를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의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에 퍼져나갔죠. 그때 상우가 집에서 나와 두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당으로 내려왔어요. 최노인과 수연은 놀란 표정으로 상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그들 옆에 앉았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놀랍게도 상우가 작은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배웠던 심청가의 한 대목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많이 잊혀졌지만 그 가락은 여전히 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최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수연은 놀라움과 기쁨이 뒤섞인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세 사람의 소리가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각자 다른 세대, 다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소리를 통해 하나가 되는 경험이었어요. 상우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을 다시 느꼈고 최노인은 아들과의 화해를 경험했으며 수연은 가족의 완전한 화합을 이루었습니다. 다음 날 국악학당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지역 교육청 관계자였어요. 그는 학교 문화예술 교육의 일환으로 국악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싶다며 최노인에게 협력을 제안했습니다. 오랫동안 소외되었던 국악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었죠. 수연은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처음 할아버지의 소리에 귀 기울였던 그날부터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위기와 좌절도 있었지만 그것을 통해 더 강해졌고 소리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의 화합을 이루게 되었죠. 국악학당은 이제 단순히 판소리를 가르치는 공간이 아니라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전통과 지혜, 수연의 젊음과 창의력, 그리고 상우의 현실적인 지원이 어우러져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냈어요.
그것은 단지 국악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전통 문화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였습니다. 어느 가을 저녁 마당에 모인 세 사람은 함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연은 자신이 잊고 있던 소리, 아버지가 거부했던 소리, 할아버지가 평생 지켜온 소리가 이제는 그들 가족을 하나로 연결해주는 끈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